근데 오늘은 맹자 강의인데 이 맹자 강의는 사서 강의의 그 한 부분이지만 나름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논어하고는 또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 재미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 나가면서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48쪽입니다. 제 교재 148쪽. 그래서 제가 부제를 뭐라 했나마 유교 사상의 이론을 구축하다. 이 맹자라는 사상이 책이 만들어지고 편찬되면서 유교의 기본적인 이론은 거의가 이 맹자에서 구축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는데 우선은 1번 맹자는 누구이고 맹자는 어떤 책인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지은 사람 또는 그 책의 주인공하고 책의 명칭이 같은 분이 몇 분 있죠. 맹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장자, 한비자, 묵자, 손자병법 할 때 손자, 이게 전부 뭡니까? 이 책과 관련된 주인공. 근데 이분이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후대 학자들이 볼 때 맹자는 맹자가 짓지 않고 노자도 노자가 짓지 않고 장자도 장자가 짓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름을 했느냐? 이분들의 제자들이 선생의 평소 은행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맹자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우선 맹자의 주된 인물인 이 인물이 누구이고 맹자라는 책은 또 어떤 건가? 그래서 두 개를 연달아 쓰면 헷갈리니까 여기에는 책 표시를 흔히 꺽쇠로 합니다. 또는 요런 꺽쇠로도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제 책에도 그렇지만 요런 꺽쇠가 있으면 아 이게 책으로서 맹자를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고 별 그게 없으면 사람 이름 사상가 맹자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자 장자 할 때에도 주로 꺽쇠를 책 표시를 따로 하면 아 이게 책 이름이다. 이게 없으면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제일 처음에 보세요. 맹자는 맹자라는 사람의 앞에 맹자는 할 때 뭐가 있어요? 요 꺽쇠가 있죠. 책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맹자라는 책은 맹자 뒤에는 꺽쇠 없고 그냥 따옴표 했어요. 앞에 맹자는 책 이름이고 뒤에 맹자는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맹자는 맹자라는 사람과 행적, 그 사람의 행적과 사상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다면 맹자는 누구인가?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들은 대부분 역사적 사료가 부족하다. 교회에 나가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근데 맹자도 여기에 보면 대략 2300년 전 인물이에요. 그 구체적인 행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자도 그렇고 노자도 그렇고. 맹자는 대략 BC 372년 무렵에 태어나서 289년 BC 무렵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니 무려 몇 년 전 인물요? 23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행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남아있는 자료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이 뭐냐면 사마천 사기의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사기에 보면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사기에 본전이 있고 열전이 있는데요. 어떤 면에 더 중요하다 하는 게 요즘 사상적으로 열전입니다. 본전은 뭐냐면 이게 쭉 역사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물과 관계된 기록은 세가라는 게 나오고
열전이 나옵니다. 세가는 임금의 집안의 족보가 세가고, 그 다음 일반인들은 다 여기에 열전에 나와요. 사상가들은 전부 열전인데 임금이 아니면서 세가에 올라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이겠습니까? 예? 공자입니다. 근데 왜 공자는 세가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금은 아니지만 후대에 임금으로 추존됐기 때문에 임금의 격에 넣어가 그분은 세가에 취급하고, 나머지 사상가는 전부 열전에 있습니다. 이 사기라는 책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열전은 꼭 사보세요. 이 번역서로 국내에 나온 것만 해도 4대 종류 나와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적어도 사마천이라는 인물보다 이전이니까 2000년도 더 된 그 전의 인물에 대한 기록을 사마천이 모을 수 있는 대로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 모아가 쓴 책이 사기열전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와요? 맹자도 나오고 순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한비자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따로 이 한 명 한 명 다룬 경우는 잘 없고 묵거가 많이 해요. 사마천 사기에 노장신한열전이라고 있어요. 이 몇 사람이 기록된 남 4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노자를 넣고 장자를 넣고 신불회를 넣고 한비자를 넣어 같이 다룹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맹자와 관계된 열전은 밑에 원문을 집어넣어 두었는데 149쪽에 제일 밑에 각주 관로에 보세요. 사기 무슨 열전에 들어가 있다고요? 뭐 찾으셨어요? 예, 맹자 순경열전에 있어요. 맹자의 열전도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긴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맹자가 들어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순자. 순자의 본명이 순경이거든요. 이 맹자와 순자 2사람의 열전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옛날 사상가들의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그 사상가들의 면모를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 남아있는 게 뭐냐? 이 사기의 열전이라는 자료이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두고 그 사기 열전 중에 맹자라는 사람과 관계된 공식 기록 핵심이 148쪽 제일 밑에 작은 글씨로 제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맹자와 관련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맹자의 성은 당연히 맹씨죠. 이름은 가예요. 맹자 하는데 본명은 맹가인 거죠. 맹가. 공자 이름이 공구이듯이 맹가. 근데 얘들은들이 선생의 그 휘자를 함부로 안 쓰니까 맹가하고 불린 적은 거의 없죠. 안동에서 안동대학에 그 퇴임한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유교 철학 전공하는데 이분이 안동 시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어요. 태계종손도 오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분 소신은 뭐냐 하면 사상가들 경우에 이름으로 다 공등하게 평등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태계라고 이래하면 딴 분도 다 호로 불러야 되고 무슨 선생하면 딴 분도 다 선생으로 불러야 되고, 근데 객관적인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가들의 경우는 이름을 불러야 된다 해가 계속 강의할 때 이황이 어떻고 뭐 익혔다가 문중 사람이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 정사하고 좀 안 맞죠, 그게. 여기에 와서도 뭐 예를 들어가 남명 선생이 아니면 하다못해 남명이 아니고 조식이 어떻고 계속 누가 발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다 하면 문중분들이나 지역분들이 좀 불쾌하게 여길 거죠. 그래서 이제 맹자, 공자 저렇게 이렇게 불리니까 맹가라고 불릴 일은 거의 없지만 본명이 가이다, 이름이 가이다 하는 건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맹가이다.
그리고 맹자는 곡부 부근 추 땅에서 태어났다. 여기에 답사를 가실 분 계세요? 제가 퇴임하면 강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소로 쓰려고 퇴임은 몇 년 남았습니다만 미리 지금 오피스텔 하나 분양을 해뒀어요. 하필 이때 해가 좀 가격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디에 했냐면 대구에 가면 제일 핵심된 위치가 반월 땅이라고 있어요. 이 반월 땅이 이 지도가 대충 보면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대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명덕 로타리라는 로타리고 이게 반월 땅입니다. 여기 이제 남문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남문시장 여기에 걸쳐가 여기에 아파트가 새로 있는데 오피스텔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여기에 1, 3호선, 대구 1, 2, 3호선 다 환승권이라 해갖고 여기에 받았는데 혹시 대구에 오시면 내년 8월에 입주인데 여기에 제가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연락하시면 40층이에요. 42층 건물의 뷰가 아주 좋은데 뭘 하려 하느냐 하면 고전 같은 걸 시민 대상으로 읽고 그리고 한 번씩 방학 때나 이런 때에 그 팀들 데리고 현장에 답사를 가고 싶어요. 서울에는 그런 분이 많아요. 송재소 교수라고 성균관대에서 이제 그 강의를 한문학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퇴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한 번씩 자기하고 같이 강도하던 분 중국에 답사하고 그리고 저도 논어를 이렇게 볼 것트마 공자하고 관계된 그런 유적을 곡부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또 하고 맹자를 읽고 나서는 맹자 유적지를 한번 보고 그걸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곡부에 가시면 중국 지도에 이렇게 보면 대략 황하강이 이렇게 흐르고 장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옛날 유적은 춘추 전국 시대에는 거의 나라들이 황하 유역이 있습니다. 요 황하 끝 무렵에 요 밑에 보면 노나라가 있고 요 위가 제나라입니다. 산동성 지역들입니다. 근데 이 곡부라는 지역이 노나라 중에 여기에 있다면 요 아랫부분에 추땅, 추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 곡부에서 추까지 차를 타면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돼요. 이 공자 맹자 유적을 같이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추로지향 하죠. 흔히 진주도 예양이라고도 하지만 추로지향이라고도 하는데 추노 이게 뭐냐면 공자의 고향인 그 노와 맹자의 고향인 추와 같은 그런 성현들이 많이 나는 이 학자의 고장이다 해가 추로지향의 마을 이렇게 붙는 거죠. 이 추땅 사람이죠. 추나라 사람 또는 추땅 사람. 이 맹자의 고향은 곡부 아래 부근 추땅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공자 손자인 자사제자 계열에서 배웠다. 149쪽에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유교 학문 계통에서 공자에서 증자로, 증자에서 자사에서 맹자로 요 계보를 중시합니다. 여러분들 사서하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라 하는데요. 요 사서가 유교의 가장 근간되는 이 사서가 여기에 나오는 네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 이루어진 책이라 하죠. 논어라는 책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말씀을 행동을 기록한 의록집이 논어라 하죠. 맹자는 마찬가지 맹자라는 문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라는 분이 편집했거나 자사의 제자가 편집한 책이라 봐요. 그리고 대학은 공자의 제자인 증자, 증삼이죠. 이분이 편집했거나 이분의 제자 편집이라 해요. 근데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인데 대표 제자가 증자, 증삼이라는 분이래요. 그리고 이 증자의 제사가 누구냐면 제자가 자사인데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공자에게 아드님이 계셨는데
성함이 물고기어의 마을리자. 이게 뭐죠? 이게 우리 학교 주변에 좋은 일식집이 있어요. 일본인들이 대구에 오면 심지어 올 만큼 값싸고 좋은 집인데, 그 집이 육기라는 집인데, 거기 가면 요 벽에 뭐가 있냐면 백어도 그 현판이 걸려 있어요. 고기 어자가 들어가는 백길 글자가 쭉 들어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 도양차라 그래도 모르는 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면 고기에 보이는데 자리에 앉아가 일부러 외웠어요. 잘 안 쓰는 글씨.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인들 만나도 그 사람들 얘기하죠. 아, 이 글자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 백어도 보고 외웠죠. 거기에 이자도 당연히 있죠. 이거는 잉어리자입니다. 공자가 이 아들을 낳을 때에 태몽이 잉어 잡는 꿈 꿨다 해갖고 이 공리예요. 아들이. 공리의 그 아들이 자사입니다. 근데 공자이고 여기도 공시인데 연호와 자씨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할배가 공시에서 선생님 붙여 공자니까 손자도 공시에서 자자 붙이면 또 공자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공자를 안 하고 자를 붙여가 자사라고 하는 자를 하고, 높이면 뒤에 또 아들자 선생님 더 붙여가 자사자라고도 부릅니다. 자사자.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은 증자에게로, 증자의 학문은 그 손자인 자사에게로, 자사의 학문은 여긴 직접 제자가 아니고 그 계열에서 나중에 맹자가 나온다 봐요. 이 계보에서 사서가 다 이루어지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계보입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학자들은 이 계보를 무슨 학파라 하느냐면 자사의 사를 따고 맹자의 맹을 따서 삼행학파라 부릅니다. 삼행학파. 그리고 자사 말고 요 증자에서 자하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 후진 제자들인데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중에 순자가 나옵니다. 맹자, 순자, 성선설, 성악설 이 두 계보 중에 이 아래 계보부터는 보다는 위에 이 계보가 삼행학파가 육아의 정통파로 대접을 받는 거죠. 일단 맹자라는 책을 쓴 이 맹자는 삼행학파의 일원이고, 이 계보에서 전부 사서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 요거를 기억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메모 같은 거 조금 하고 넘어가요. 148쪽의 뒷부분에 마저 읽어봅니다. 자, 이분은 공자 손자인 자사제자 계열에서 학문을 배웠다 하는 게 바로 방금 설명했죠. 자신의 학문을 이루어 제나라 선왕에게 유세했으나 왕이 그를 등용하지 않았다. 그 후 다시 양나라 해왕을 찾아갔으나 해왕은 맹자의 말이 현실과 거리가 멀고 실제 여건에 맞지 않다 생각했다. 여러분들 맹자 첫 편이 뭔 편입니까? 양해왕 장구죠. 양나라 해왕을 맹자가 만나갖고 주고받는 그 얘기가 맹자 첫 편에 있어요. 이 양해왕이죠. 근데 재밌게도 양나라 해왕의 첫 말이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하고 이곳까지 오셨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유익함을 주러 오셨습니까? 했을 때 맹자가 선언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죠. 하필왈리 있고, 임금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게 대해 말씀하십니까? 그게 맹자에 의해 보면 선언적인 구절입니다. 그 대상이 양해왕입니다. 지금 개봉이라는 도시에 가면 옛날 양나라가 있던 그 수도가 개봉인데, 송나라. 개봉은 어디냐 하면 이 황하강의 이 한가운데 낙양이 여기 있고 낙양 옆에 개봉이 있어요. 송나라 수도 카이펑이라 해가. 이 개봉에 송도의가라 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 송나라 옛날 그 도읍을 재현했다 하면서, 더 나아가가 양해왕이 맹자를 만났던 거리라 해가 그걸 재현을 했던 거리가 있어요. 보면 맹자가
양해왕에게 이야기하던 그런 구절들도 썼고 상도 조각을 해뒀는데 이 개봉이 바로 당시 양나라 수도였고 맹자와 해왕이 만났던 장소입니다. 근데 어쨌든 공자처럼 많은 임금을 만나갖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이 등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임금이라 해도 별로 등용 안 할 거예요. 왜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들이거든. 임금들은 직접적으로 나라를 부강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원하는데 들어보면 도덕정치니 이런 얘기들이 너무 원론적이거든요. 당시의 정세는 진나라가 이미 상황을 등용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위나라와 초나라는 오기를 등용하여 적군을 물리치고 반대 세력을 약화시켰어요. 또 제나라의 위안과 선왕은 손빈, 전기 같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국력을 신장시켰어요. 제후국의 군주들은 합종이니 연행이니 해서 이 정책에 힘을 쏟고 여기에 최고는 뭐죠? 전쟁에 능한 것을 최고로 여겼다. 싸움에 능한 것을 최고로 여겼다. 그런데 맹자는 중국 고대 성현의 덕을 설파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후들로부터 빡대를 받았다. 맹자는 유세를 그만두고 공자하고 비슷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만장 등 제자들과 더불어 유교 경전을 정리하고 공자 가르침을 계승하였다. 요게 딱 뭐예요? 사마천 사기의 열전에 나오는 맹자 기록입니다. 나머지 기록들은 믿거나 말거나 그런 기록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맹모삼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맹모삼천 말고 또 유명한 맹자와 관련된 어머니 고사가 뭐 있습니까? 맹모단기라는 고사가 있죠. 맹자 어머니가 끈을 단자, 기는요 배틀기자이죠. 배를 짜다가 맹자가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짜던 배를 싹 잘라버렸다 하죠. 왜요? 네가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다 완성 안 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돌아오면 공부는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짜던 배를 중간에 잘라가 못 쓰는 거나 다름없다. 이제 그걸 보여줬다 하죠. 맹자가 충격 먹고 다시 공부하러 갔다 하죠. 이건 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류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기의 기록은 가장 그때까지 모은 기록 중에 신뢰성이 있다 하는 걸 이 사마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자와 관련된 핵심 기록 요 내용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옆장입니다. 149쪽. 자, 생존연대에서 알 수 있듯이 맹자하고 공자는 한 몇 년 차이 나죠? 공자 사후 100년도 훨씬 지난 뒤에 태어났어요. 맹자 자신이 말했듯이 그는 공자를 사숙하였다. 사숙이라는 표현 기억하죠?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선생을 존경해서 마음으로 배운 거예요. 뭐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설명을 해도 되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다산정야경의 도산 사숙록을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산 선생의 도산사 숙록에 보면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모르니까 상관없는데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이제 웃음이 나죠. 왜요? 도산사 숙록이 아니고 도산 사숙록이죠. 왜요? 도산 퇴계를 다산이 도산을 사숙했던 내가 퇴계 학문을 존경해서 그걸 공부했는 그 흔적 기록이 도산 사숙록이죠. 그래서 이 사숙이라는 용어 맹자는 공자에게 직접 배우지는 못했죠. 왜? 공자 돌아가신 지 100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주자가 꿈에도 그리워하고 주자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존경했던 인물 1번을 이야기하라면 제가 볼 땐 정의천 선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자, 주자 같이 묶어서 정주하기를 하죠. 승리하고.
근데 주자는 정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나셨어요.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 경우도 사숙을 했죠. 지금은 뭐 직접 배운 선생들한테도 함부로 막 하는 시대니까 이게 뭔 사지간의 의미가 있나 하지만 옛날에 학문의 연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했죠. 내가 누구에게 배웠고 누구 학문을 받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학문의 본령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맹자의 사숙이 공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숙했으면 우리가 육아를 뭐라 합니까? 공맹사상이라 하잖아요. 공맹사패라고 봐요. 자, 보시면 특히 공자 손자인 누구 계열요? 자사의 제자 계열에서 학문을 받았기 때문에 공자학파, 육아학파 이론으로 등장하고 이 학파를 뭐라 한다고요? 사맹학파라 한다. 자사 맹자에서. 그리고 사서로 일컬어지는 책들이 논어, 공자, 대학, 정자, 중용자사, 맹자가 모두 이 계통에서 생성된다. 그 한 문단 띄어서 맹자는 또한 역사적으로 직하학파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요것도 기억을 하세요. 직하학파. 사실 노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전국시대에 보면 이 노나라의 윗부근에 있던, 즉 황하 위에 있던 제나라라고 있죠. 이 제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이 제나라의 수도인 임치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임치의 그 입구에 직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면 전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과사전식의 모든 이 지식과 정보를 총합한 책을 만듭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자기가 자산으로 삼아요. 대표적인 책이 무슨 책이 있냐면 여러분들 그 진시황과 관련된 진시황의 생부라 하는 최고의 그 부자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열천에 보면 열천에 유들이 있어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 뭐가 뛰어난 재주가 많은 사람 쭉쭉쭉쭉 있는데 마지막이 무슨 열천인지 아십니까? 사마천 사기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열천 제목이 화식 열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자 열천이에요.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을 제일 끝부분에 갖다가 둔 거죠. 어에 보면 사마천이 갖고 있던 의식이기도 한데, 근데 그 화식 열전에 누가 나오냐면 진시황의 친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여불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에 재주 많은 사람을 다 끌어모아가 만들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제목이 뭡니까? 지금도 남아있고 유명한 책이잖아요. 여시춘추라는 책입니다. 번역서도 나와있죠. 그리고 직하학파라는 것은 이 제나라의 임금이 수도 임치에 직문 부근에 이 학자들의 숙소를 만들어주고 천하에 재주 있는 선비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하게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사람을 직하학파라 하는데 맹자도 당시에 여기에 있었고요. 순자도 있었고 한비자도 있었고 공손용도 있었고 초나라 사람 구론도 여기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그 밑에 하는데 직하학파라는 용어가 서상사 배워보면 자주 등장해요. 그게 뭔 말이고 하시지 말고 직하학파라는 것은 제나라 수도 직문 부근에 이 학자들의 학궁을 만들어 두고 모아갖고 그게 모였던 사람을 직하학파라 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맹자는 또한 역사적으로 직하학파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다. 직하란 직문이라 불리던 제나라 수도 서정문 가까이 있던 학관을 말한다. 당시 강대국이던 제나라는 직문 바깥에
직화 마을을 세우고 전국의 학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당시 맹자, 순자, 한비자, 공손용, 구런이 전부 여기에 모여가 학문을 토론하고 저수를 남겼다. 그리고 문단 바꾸어 맹자는 자신의 사상을 펼치기 위해 공자처럼 여러 나라 군주를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어떤 제후 주목도 받지 못하고 결국 고국으로 돌아와 제자들과 함께 학문과 저술에 전념했다. 자, 그 다음 맹자는 모두 몇 개 장이냐면 7개 장입니다. 밑에 나오는 그 장 이름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양해왕, 공손추, 등문공, 이루, 만장, 고자, 진심. 제가 향교에서 이걸 배울 때에 그때 강사하던 분이 젊은 분인데 예쁜들은 그래 애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외우는 방법을 말을 해 주더라고요. 양공등리 망고진 이렇게 애우라 해요. 양공등리 망고진. 이게 뭔 말이고 이랬더니 그 편명에 다 앞에 나오는 글자만 따갖고 7개. 양해왕, 공손추, 등문공, 이루, 그 다음에 만장, 고자, 진심. 요 7편인데 그 7편마다 다 상이 있고 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총 몇 편이요? 14편이죠. 그러면 논어는 총 몇 편으로 됐죠? 20편. 예. 처음에 하기에서 마지막 요할까지. 중용은 몇 편이요? 33장으로 됐죠. 편이 아니고 그거는 장으로 구분해가 33장으로 됐고. 대학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경 한 장, 전 10장. 예, 요 정도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맹자는 7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상하하면 14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맹자도 그 논어와 마찬가지로 1000머리의 글자를 땄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맹자라는 책을 주석하는 여러 주석서들이 있고 사서의 주석서가 있지만 사실 최고 권위를 후대에 갖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것은 추자의 사서 집주입니다. 이 주희선하는 사람이 사서에 대한 집주를 단 게 거의 텍스트로 정본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주자라는 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와서 막강한 권위를 가졌나 아마 숙종 때하고 이 시대에 백호 윤휴라는 분과 또 서계 박세당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주자의 주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어요. 백호 윤휴는 사역을 받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서계 박세당은 귀양 보내졌다 돌아오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정치적 탄압을 받아 목숨을 잃을 만큼 주자에 반대하는 것은 꼭 저쪽 북한에서 김부자에 반대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질시를 받았던 시대이죠. 근데 막 그런 것만 빼면 어쨌든 이 주자의 집주를 읽어보면 당시까지 유행하던 집주를 다 모아서 아주 내용이 세련되고 우수한 내용은 분명해요. 근데 이 맹자의 첫 번째 구절을 주목해 보라는 거는 어떤 소설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소설가가 모든 소설을 다 힘들게 쓰겠지만 제일 고민하고 제일 힘들게 쓰는 게 첫 번째 구절이라 해요. 소설가는 첫 번째 구절을 쓰기 위해서 잠을 못 이루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독자들은 첫 번째 구절이 주는 감동 때문에 밤잠을 못 잔다. 이야, 멋진 말 아닙니까? 소설가는 그 첫 번째 구절을 뭐를 쓸까 때문에 밤잠을 설쳤고 독자들은 그 감동 속에 나온 구절이다 보니까 보면서 밤잠 못 잔다는 거예요.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유명한 소설 중에 이순신 장군을 모델로 쓴 소설이 있죠. 이제 그 첫 구절에 보면 다도해 거기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고 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꽃은 피었다로 할까, 꽃이 피었다로 쓸까를 갖고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했대요. 뭐 그냥 우리 생각에 그게 그거 아이가 하는데 면밀히 생각해 보면 꽃은 피었다 하고 꽃이 피었다 하고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무수한 이름 모르는 저런 무인도, 저런 다도의 섬에 꽃은 피었다. 올해도 봄에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 뭔 차이가 있죠? 그냥 꽃은 피었다 하면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잖아요. 꽃은 피었으면 딴 건 뭐 어떻단 말이고, 꽃이 피었다 하면 그냥 무심한 거예요. 자연현상으로서 꽃이 그냥 피고 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훈 씨가 뭘 택했냐면 꽃이 피었다로 선택을 했다 하죠. 그냥 우리는 무심히 있는 소설가의 그런 소설의 한 구절도 그 사람들은 그토록 고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상서도 비슷해요. 논어맹자 중용대학 동양의 거의 모든 고전은 두 갈식입니다. 핵심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논어도 어에 보면 앞에 나오는 하기 시습지면 불력열호와 유붕이 자운 박내면 불력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군자호와 요 구절만 하면 거의 논어 공부 다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대학도 그래요. 대학 제일 앞에 거를 경이라 하잖아요. 뒤는 전이라 하고. 이 앞에 나오는 삼강령 얘기가 대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8.5, 삼강령 8.5. 그 다음에 중용도 33장 중에 첫 장을 일부러 1장이라는 표현보다 뭐라 하냐면 머리 숫자를 써서 수장이라 합니다. 최고 으뜸장이라 하죠. 그래서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위교니라 하는 요 구절이 중용의 가장 핵심이래요. 그러면 다시 맹자의 첫 구절은 어떻게 될까? 150쪽에 보면 제가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성서 중심 기독교 신앙 운동을 펼친 유명한 그 종교인인데, 이 우치무라 간조의 그 영향을 받은 제자가 김교신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교신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서조선 운동을 벌이고, 김교신의 제자이자 또 같이 했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이 함석헌이라는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다섯 유영모 같은 분들도 다 김교신 선생과 더불어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이 하루는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이 확 와닿더래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그 1장 1절.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게 믿겨지면 기독교인이지만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기독교인의 모든 우주관의 핵심이 이 첫 구절에 담겨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맹자가 보면 이 첫머리에 뭐를 냈나, 제자들이 선생의 말씀을 편집하면서 무엇을 제일 앞부분에 낼까 고민했을 거잖아요. 근데 맹자는 어떤 걸까? 양회왕을 읽어보세요. 보면 재밌습니다. 맹자의 첫머리에 맹자와 양나라 해왕의 대화를 소개한다. 맹자는 양나라 수도 개봉을 방문하여 해왕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해왕은 맹자에게 말하기를 선생께서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장차 우리나라에 어떤 유익함을 주고자 오셨습니까? 라고 했죠. 거긴 잘못됐어요. 하필 완리는 여기가 아니고 밑에 달려야 되죠. 그러자 맹자는 임금께서는 하필이면 이로움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하필 완리 원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필 완리,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죠. 임금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여러 가지인데 하필이면 왈 말씀하십니까?
이걸 말씀하십니까?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정치를 하는 최고 통치자 임금이라면 맹자가 생각할 때에는 뭐를 물어야 된다라고 보죠? 이익이 아니고, 이익에 대비되는 건 뭐죠? 맹자와 따라서 이야기하는 이와 대비되는 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로움, 옳음, 정당함에 대해서 물어야지 임금이 어떻게 첫마디가 이에 대해 묻습니까? 이게 맹자 얘기입니다. 글을 통해 보면 맹자라는 체계 또는 맹자라는 사상가의 핵심은 의의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맹자는 임금께서 하필이면 의를 묻는가 해놓고 임금께서 하필이면 이롬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주력해야 되는 것은 인과 의다. 이 공자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인이죠. 근데 맹자의 가장 큰 특징은 의라는 가치를 인과 더불어 얘기할 만큼 상승시켰어요. 그래서 맹자의 가치는 인의 사상이죠. 우리가 굳이 태계와 남명을 비교를 한다면 두 분 다 인의 사상을 강조를 하셨지만 태계는 인이라는 가치와 그런 어떤 관용이나 또 어떤 포용이라는 존중, 배려라는 덕목에 더 두드러지셨다면 남명 선생은 의라는 가치를 더 주목하셨고 이 그분의 삶도 지조, 절개, 그 다음에 어떤 국난의 시기에 마땅함, 선비의 의리 이런 삶이 남명에게서는 더 두드러졌다 할 수 있습니다. 인과 의가 전부 유교의 덕목이지만 태계와 남명을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인의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혼란한 시대를 살던 제후국의 군왕으로서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 사명이지만 큰 스승 맹자를 만난 해왕이 먼저 국가의 이롬에 대해 관심을 표한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근데 이제 맹자 입장에서 보면 해왕이 인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이롬만 찾는 것은 그거는 임금의 도리가 아니라고 봤죠. 근데 왜 이롬에 관심을 임금이 가지면 안 되느냐? 밑에 구절이 있어요. 임금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이익만 찾으면 대부도 그럴 거고 대부가 그러면 일반 서민도 그럴 거 아이가. 나라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과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맹자 말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죠. 151쪽에 보면 공자도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면서 그 기준을 의로움에 밝으면 군자이고 이익에 밝으면 소인배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이 이로움을 무조건 추구해서 안 된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이익이 최고다는 이익지상주의에 빠져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문단을 한 문단 통째로 훌쩍 건너뛰어 보십시오. 유교 역사에 있어서 의로움이 인과 거의 대등한 지위로 격상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맹자에 이르러서이다. 맹자가 특히 의를 강조한 것은 그 시대가 혼란이 극에 달했던 전국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바로 의라고 여겼다. 제가 원래 연구년입니다. 연구년 우리 학교 교수들이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연구년 안식년회가 이제 실수가 있는데 원래 좀 여유를 갖고 글도 쓰고 뭐 또 여행도 하려고 연구년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외부 강의도 가능하면 이제 안 하려고 좀 끊고 몇 개는 쭉 해오던 거나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학교 강의는 다 끊었습니다. 시민 강의는 한 번씩 나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제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주최 측 따라 되니까 다 몰려버리잖아요. 그래서 4월에 계속 없다가 어제 오늘 내일 3일이 연장 시민 강의예요. 어제는 경북 도민 행복대학회가 경상북도에서 이제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그 도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대학이다 해갖고 학부과정, 명예석사과정 이렇게 운영을 해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는 중에 경북 도민의 뭐 정체성 하는 그 강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강좌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 어제 저녁에 안동에 갔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경북의 어떤 자기의식과 정체성으로서 흔히 얘기하는 게 의리심을 제일 많이 꼽아요. 설문을 해보면. 근데 이제 그 의리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은 정당성과 자기 책임감이 따라야 그 의리가 의리일 수 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조폭들 어떤 그런 무조건 충성하는 의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노. 이 육아에서 맹자를 위해서 주장하는 의리에는 반드시 두 개가 따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의리여야죠. 잘못된 가치세계의 의리 지킨다는 건 의리가 아니죠. 반드시 자기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책임감입니다. 그 의리라고 해놓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의리에는 반드시 실천적 삶이 따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구한 말에 일제강점기에 전국에서 스스로 자결하는 그 지식인들이 나타납니다. 전국에서 총 60명이 자결합니다. 자결하는 가운데 경북 지역의 자결자가 자정순국자가 16명이 자결합니다. 대단한 거죠. 왜요? 그때 선배라 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국가의 위난을 맞아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의식이 의리로 나오는 거죠. 이게 의리심이다. 제가 이제 강의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 얘기는 제가 뭐 거의 강의 가면 안 해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 잘못하면 요즘 부자 간에도 원수되고 형제 간에도 원수된다 해요. 제가 단골로 이제 이발하러 가는 이발관이 있어요. 대구에. 집 앞에 미용소 뭐 왜 안 가느냐고 미용실에 동생도 우리 애도 가고 하는데 글쎄요. 제 나이만 해도 미용실에 가면 머리 막힌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발관이 점점 없어지는데 한 군데 단골 가요. 가서 이렇게 깎으면 그 이발사 그 사장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서로 무료하니까. 그럼 이제 그 부인이 면도도 하고 머리도 감겨주고 한다고 노상 이래 와 있어요. 나이가 꽤 든 분들이라. 제보고 사장님은 다음번 선거 때는 누가 돼야 된다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정치인들 친한 사람도 없고 뭐 그렇게 잘 모르는데 한 사람은 호감 갖고 있습니다. 이래. 누구요? 이래.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연구재단이라고 교수들 연구비 지급하고 하는 그런 그 기관이 있어요. 교육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전문위원을 하면서 인문 예산이 자꾸 축소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늘려보려고 국회의 그 재경직 위원들하고 국회의원들을 한 10명쯤 만난 적이 있어요. 교수들하고 같이.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뭐 자기 표에 도움 안 된다 싶으면 완전 잡상인 취급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뭐 서울대 그 인문학연구소장 그 다음 한국 인문학 총연합회장 쭉 타이틀 다 갖고 이렇게 내밀어도 보지도 않아요. 딱 한 사람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듣고 공감하고 자기가 나중에 그 지경부 차관에게 전화까지 하고 그 결과를 문자로 우리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내주더라고요. 야, 감동했어요. 거기에 갔던 우리 교수들이 전부 그 사람한테 다 감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번 이분이 대통령 선거도 나오고 이랬는데
뭐 어쨌든 집안 식구까지 여기에 찍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우리 어머니조차 안 되더라고요, 잘.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 나는 괜찮은 것 같다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뭐라 하시냐면 생각지도 못한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글쎄 이 얘기하면 누군가 뭐 여러분들 대충 짐작하실지 모르지만 그 배신자 이러는 거예요. 이야 충격을 먹었어요. 와 그분이 배신자예요 이카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하고 또 부산에 누구 국회의원 그 둘이 아니었으면 그 전 대통령이 했던 그분이 쫓겨나겠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래 얘기해요. 갑자기 울화가 이만큼 치솟는 거예요. 그 대응회가 뭐라 얘기하려고 이건 뭐 논리 싸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꼭 입을 다물고 있다가 머리 감고 나버렸는데 내내 좀 기분이 묘한 거예요. 이 뭔가 이게 한방 이래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사는 그 지역에서는 그 정치인이 배신자로 지목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정서예요 왜 보면. 근데 저는 지금도 왜 배신자인지 몰라요. 바른소리한 배신자인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합리적인 그것도 안 되고 정말로 어떤 배신인이 의린이라고 할 때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 없는 의리, 그럼 골목 깡패 의리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맹자가 얘기하는 이 의리심이라는 거 정당성이 확보된 의리죠. 삶의 목표와 거기에 진정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그 가치에 내가 손해보든 심지어 내 목숨을 걸더라도 그 이로움을 추구할 만한 가치 이게 뭐냐면 의리죠. 지금 뭐 누구 전 대통령 후보 한 사람 뭐 대장동인가 뭐 이래 나오면서 그 측근했던 사람이 뭐 또 의리 지키려 했는데 뭐 어떻게 한다 그거 뭐 난리 지키죠. 거기에 의리라는 말을 쓰는 것도 저는 부적합하다 봐요. 의리라는 말을 쓸 때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맹자가 이야기하는 의리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자, 요까지 얘기로 151쪽까지 강의했고 좀 쉬시다가 152쪽 3번부터 계속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조임금이 주서백선이라는 책을 편집했어요. 주자의 편집글 중에 100개를 설록하다가 주서백선입니다. 근데 그 주서백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원래는 주서백선이 태계가 주자서를 뽑아놓은 주자서 저료라는 책에서 다시 뽑았거든요. 그러면서도 맹자와 관련되는 구절은 의도적으로 수록하지 않은 게 많아요. 왜?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구절들이 있는 거라 거기에. 그게 어떤 부분인가? 이거를 조선조에 누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느냐 하면 다산정약용이 맹자에 나오는 임금들이 불편해했던 그 사상을 공식 언급을 합니다. 탕론이라 하죠. 탕론이 뭐냐 하면 중국 고대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탕왕, 탕임금에 관계된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요임금이 나라를 세운 게 최초라 하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뭐를 줬느냐 하면 왕위를 선양했다 하죠. 순임금은 또 누구에게요? 우임금에게 왕위를 선양했다. 이때까지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자식에게 준 것도 아니고 덕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왕위를 준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걸 선양이랍니다. 선위. 근데 이제 우임금이 세운 나라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국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하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라. 그리고 하나라 다음이 은나라이고
은나라 다음이 주나라이잖아요. 하은주 시대에. 근데 이 우임금의 이 하나라에 와서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이때까지는 선양, 덕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줘왔던 게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게 세습이 등장합니다. 왕위 세습. 처음에는 형제 세습이 되다가 그 다음 부자 세습으로 가요. 왕위 세습이 되니까 나중에는 우임금의 후손들이 쭉 왕위를 계승하겠죠. 근데 가장 마지막 왕인 걸왕에 오면 이 걸왕이 워낙 폭군인 거예요. 주지육림 얘기도 이때 생기잖아요. 주지 말 그대로 못에다가 술로 채워놓고 술주자 못지자 육림 고기를 거기에 달아두고 술 마시고 고기 나무에서 뜯어먹고 궁녀들을 벌거벗겨가 거기 하면서 황음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시대에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쫓아내고 은나라를 처음 세운 임금이 누구냐 하면 탕왕입니다. 탕왕이에요. 이 탕왕하면 뭐냐 하면 최초로 중국에서 역사 속에 앞에 임금을 쫓아내고 우리가 뭐라 해요? 역성혁명이라죠. 성을 바꾸는 태조 이성계가 고려 정부를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시 조선을 만든 것처럼 이 역성혁명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론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방벌사상입니다. 임금도 잘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탕론의 요지예요. 근데 절대 군주 국가에서 몇천 년 전에 2300년 전에 맹자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죠. 북조선에서 김씨 왕조도 잘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 이 얘기하면 살아남겠어요? 비슷한 그런 배경이죠. 대신 이 사람들이 명분을 가져와요. 우리가 쫓아내는 거는 권력욕이 있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런 거다. 천명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이 탕론의 핵심입니다. 어떤 임금이라 해도 물론 전제는 붙죠. 임금도 잘못하면 뒤에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지만 잘못하면 이 붙더라도 임금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임금은 부모와 같아서 쫓아낼 수 없다. 부모 잘못한다고 쫓아낼 수 있나? 이래 나오면 좋아하겠죠.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방벌사상, 이 탕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임금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얘기하면 다산정약용이 자기 정치사상으로, 정치사회사상으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내는 거죠. 다산의 시대만 해도 이미 1800년대 이렇게 쭉 와버리니까. 근데 그 시대에도 그 얘기가 꽤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었을 건데, BC 몇 년요? BC 300년, 적어도 2300년 전에 맹자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에 보면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챕터에 나오는 임금도 잘못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이 논리입니다. 맹자 사상 중에 후대에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 중 하나가 바로 역성혁명론이다. 덕이 없는 제왕이나 군주는 언제든 쫓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사상은 봉건 왕조 시대에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것이기에 특히 주목된다. 덕이 없는 자는 결코 천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맹자의 역성혁명론은 봉건시대 전저군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맹자는 힘과 권력을 앞세운 패도정치, 또 도덕을 앞세운 왕도정치를 구분했는데,
이 패도 왕도를 구분한 이 시각이 그 뒷부분에도 정치 사상의 동향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합니다. 덕으로서 정치를 하느냐, 힘과 권력으로서 하느냐. 이걸 추구한 대표적인 사상이 진시황이고 법가사상이잖아요. 왕도 정치를 주장을 하는데 임금 입장에서는 왕도 정치 얘기가 너무 힘도 없고 매력이 없이 들리지만 맹자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답으로 여기고 그 뒤에 추자 같은 사람도 보면 임금에게 봉사라 해갖고 이 말 그대로 봉해갖고 올리는 상소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숨을 걸고 이 상소문 올린다 했어요. 거기에 이야기하는 큰 틀 중에 임금에게 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까지만 얘기해요. 그까지만 얘기하지만 맹자식으로 더 나아가면 그 뒤에 뭔 얘기까지 담겨 있어요. 임금에게 덕이 없으면 뭐요? 천명에 의해서 임금도 쫓아낼 수 있다. 이 얘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엄청난 위력으로 옵니다. 근데 이런 사상을 주로 가지고 임금을 협박이라 그러면 그렇지만 압박을 했던 조선시대의 그 정파로 보면 이 당파로 보면 누가 있냐면 노론 세력입니다. 우암송시열하고 이제 그쪽의 제자들 문인들이 이런 사상들을 굉장히 활용하고 그 이념을 갖고 임금을 압박하고 그래서 누군가 하죠. 이덕일 씨 같으면은 책 이름을 자기가 쓴 책을 지으면서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그 제목을 박아버렸어요. 그 이후는 조선을 이끌어가는 게 임금이 아니고 노론을 중심으로 한 송시열과 그 일파들이라고 아예 막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미든 이 맹자의 사상은 유가의 사상을 갖고 있던 중국이나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정치 이념으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원래 핵심은 뭐냐 하면 왕도 정치의 핵심은 내자 나오죠. 여민동락입니다. 이 참 좋은 구절이에요. 경상북도에 새로 지은 도청 안동 쪽에 가보면 건물이 있는데 뭔 건물이 있냐면 제일 큰 건물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여민관, 나머지 한 개는 동락관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왔어요. 맹자에서. 여민동락.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의 궁극 이념이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하다. 이게 최고 이념, 최고 목표가 되어야죠. 맹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백성들을 얻는 거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데 기람이 있다. 바로 백성이 원하는 것을 주어서 모이게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공자 사상의 확장인데 공자는 이거를 개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공자가 얘기할 때 인이 뭐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일 쉽게 얘기해요. 내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말고 내 하고 싶은 건 남 먼저 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인이다. 이 공자 설명이잖아요. 근데 맹자는 이거를 집단적으로 확장을 해요. 그거는 백성들, 국민들에게 마찬가지 얘기다. 좋은 정치가가 뭐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건 하게 해주고 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는 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좋은 정치가 아니가 여기에서 맹자의 얘기로 나오죠. 그리고 또 맹자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 시대에 하기 힘든 얘기를 밑에 하죠. 또한 맹자는 진심장하에 보세요. 제일 귀한 건 누구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은요? 국가가 그 다음 귀하고 임금의 중요성이 가장 가볍다. 우리가 위에 두어야 할 것은 국민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 국민이 있고 나라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통치자도 있는 거 아이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면에서 이제 민본 사상을 강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동양철학계하고 정치학계에 흔히 토론 주제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민주이념입니다.
옛날에 동양 사회에 민주주의가 있었나 없었나 이 얘기를 갖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이 게티스버그의 링컨 대통령이 연설한 그 유명한 게 있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할 때에 of the people, 국민의, 특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할 때 두 번째,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직접 정치라는 면에서 동양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for the people 같은 것, 국민을 중심에 놓는 이 이념에서는 동양사상은 원래부터가 그런 이념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민주와 구분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민본이라 하죠. 국민이 근본이다. 이 이념은 있었어요. 다만 통치의 방식이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치 방식이 아닌 임금이든 관료에 의한 거였을 뿐이지. 그래서 이 민본 사상이라는 이념이 동양 정치 이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잘 발견될 수 있는 곳이 뭐냐 하면 바로 맹자 사상입니다. 민본주의. 그래서 동양의 고대의 정치 사상 얘기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인용되고 언급되는 경전이 맹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하고 맹자는 민심을 잃은 임금은 천심을 잃게 되고 천심을 잃으면 결국 왕위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보죠. 밑에 인용문 보면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무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는 천자, 임금이 되고 임금의 신임을 얻는 자는 제후가 되고 제후의 신임을 얻는 자는 대부가 된다. 그런데 제후가 무도하여 국가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면 그 제후는 갈아치워야 한다. 지금 말로 하면 총리하고 장관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면 갈아치워야 한다. 그리고 사직의 신을 제사 지내면서 사직이라는 것은 농사신이기도 하고 국가를 상징합니다. 보통 옛날에 궁궐을 지으면 한 곳에는 뭐를요? 사직단을 설치하고 한 곳에는 뭘요? 종묘를 설치합니다. 종묘는 우리가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그 등지고 남면하고 볼 때 종묘는 왼쪽에 세웁니다. 사직단은 우측에 세워요. 근데 종묘는 서울 한 군데 있지만 사직은 지방 고을마다 다 세워요. 대구에 가면 그 여러분들이 그 수성구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그 월드컵 경기장을 닦다가 뭘 발견했나 아마 사직단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그거를 사직단 복원을 이렇게 해뒀어요. 노변도 사직단이라고. 근데 재밌는 게 그 사직단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 사직단이 경산현 사직단이었어요. 이 경산에, 지금 경산에서 보면 그 서쪽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구에 편입이 되어버리면서 대구 수성구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경산에서 뭔가 이 정치를 그 참 제대로 시장이 잘한다는 이념으로 사직단을 만들어 갖고 상징적인 뭐 제사도 지내고 이래 보려 하니까 그 사직단 소속이 어디예요? 지금은 대구인가라. 옛날엔 경산 사직단이지만 거가가 제사 지내는 게 우스운 거라. 그러니까 경산의 자인에다가 문화공원을 만들어 갖고 사직단을 똑같이 복원을 해뒀어요. 희한하죠. 그런 지명이 많잖아요. 진주 쪽도 그럴 거예요. 옛날하고 이 지명이 바뀌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 경산 사직단 원래는 이 노변동 대구 쪽에 있지만 지금 경산에서 하는 거는 복권한 그런 사직단이에요. 이 사직은 국가를 상징하고 그 고을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 대해 뭐라 했나 보세요. 자, 사직을 하는 거는 농사 들게 하고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직의 신을 제사 지내면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하고 제기도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데도 제사를 제때에 지냈는데도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면 그 뒷구절 봐요.
심지어 신마저 바꿔치워버리는 거예요. 사직의 신을 바꾸어야 한다. 이게 맹자 진심에 나옵니다. 진심장구에 나와요. 이런 면에서 보면 맹자는 굉장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왜 혁명적이고 공자하고는 달라요? 그 안에 끓고 있는 이 울분들이 있어요. 이 주자라는 사람이 태계는 주로 이 기고봉하고 하면서 이기 논쟁 이쪽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논리 논쟁에 이 서인 쪽의 송시열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냐면 주자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상소문에 보면 거의가 주자가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이 목숨을 걸고 상소를 한다. 그 관용구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임금의 재능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주변에 있는 그 탕관 오리들이 조목조목하면서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된다고 그 미운 소리만 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자가 이미 살았을 때 당고의 금해가 주자와 관계된 당들은 행세를 못하도록 사상적 옥새를 채워버렸어요. 그냥 채운 게 아니고 너무 바른 말 하니까 주도층에게 미움을 받은 거죠. 이제 그런 올바름, 강직함, 직위, 정의정신 이거를 누가 받으냐 하면은 송시열하고 이분들이 받았고 또 그런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 중에 한 분이 남명 선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맹자에 보면 임금도 쫓아낼 뿐만이 아니라 신조차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을 모시는 그런 이유가 뭐고 기독교 같은 데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데는 신을 바꾼다는 건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유교의 신은 어떻게 보면 요청적 신입니다. 요청적 신이라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예요. 신마저도. 근데 그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왜 거기에 더 정성을 온갖 정성을 모아가 해야 되나. 자, 153쪽 여기서 맹자는 사직의 신조차 바꿀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조차 바꿀 수 있는데 임금의 존재는 왜 못 바꿔? 당연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군주를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직의 신과 임금을 바꿀 수는 있어도 누구는 바꿀 수 없나? 백성은, 국민은 못 바꿔요. 왜요? 나라를 구성하는 근원 주체가 국민이죠. 국민 없는 나라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자, 유교 정치 사상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백성이 정치의 중심이고 군주는 누구를 위해? 통치자는 백성들을 위해 존재한다. 정치란 백성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므로 맹자는 뭐라고 해요? 여민동락,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 이 여민동락하면 임금 노릇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이게 맹자 양해왕의 글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주원장 얘기를 제가 썼는데 아까 앞서 조금 소개했기 때문에 읽어만 보겠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주원장은 어느 날 맹자를 읽다가 갑자기 신하들에게 이 책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소리쳤다 한다. 왜요? 위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신하들의 간청으로 인해 비록 불태우지는 못했지만 총 260개의 구절 중에 마음에 안 드는 88개의 절을 삭제한 줄인 책, 맹자절문이라는 책을 만들게 했다. 그가 보기에 불순하다고 여긴 부분을 모조리 없앤 것이다. 글자 수로 보면 원래 맹자 원문에서 거의 절반이나 삭제되었다. 폭군을 비판하고 왕도 정치를 강조하고 백성이 존귀하다고 역설하는 구절들은 대부분 날아가 버렸어요. 삭제되었어요. 주원장은 또 맹자의 위패를 공자사당인 문묘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자, 이런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드는 거는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는 정의로운가? 우리의 삶은 행복한가? 우리 지도자는 국민을 사랑하고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 공간이 아무리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도 국가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그 다음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주기 위한 거라는 이 목적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 백성이 국민이 가장 귀하고 국가가 그 다음이라는 맹자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하는 고단 구절은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부터 많이 들어서 대충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덕을 보면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 맹자도 순자도, 순자는 뭐라 해요? 인간이 보니까 악해요. 지금 심성이 악한데 이대로는 안 되고 선하게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게 뭐라는 거죠? 예교, 예의와 교육에 의해서 선하게 바꿀 수 있다 봐요. 맹자는 인간의 원래 성품은 착했는데 현재는 탁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 회복하라, 복성을 주장합니다. 자, 원래 성품을 회복하고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면화 교육이 필요하고 수양이 필요한 거죠. 이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를 선하다 볼 건가 악하다 볼 건가 하는 이 대전제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 긍정론의 시각으로 보면 악하다보다는 선하다고 보아주는 게 훨씬 더 인간에 대한 신뢰가 갈 수는 있겠죠. 주류 사상은 유교에서는 순자보다는 맹자의 사상입니다. 인간 누구나 보편적 심성에서는 선하다고 보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개념이 아니고 실제 우리를 현미경을 들여보든지 분석해가 선하다 악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당위론입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자기 어떤 관점이죠. 맹자의 이런 관점이 유교 사상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154쪽 제일 밑에 맹자 이루상의 원문을 제가 인용을 했어요. 각주 12번 먼저 볼까요? 시고로 성자는 천지도야요, 사성자는 인지도야라. 요거만 기억을 좀 해보십니다. 오늘 강의에 오신 분들 맹자 강의 들으시면서 맹자 원문 한 구절 딱 암기할 게 뭐냐 저한테 추천하라면 저는 이 구절 추천하겠어요. 성자 천지도야요, 사성자는 인지도야라. 제가 진주 유림에 강의를 그래도 꽤 오다 보니까 이 강의, 저 강의, 이제 주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그래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여의치도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사실 경전 강의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경전, 강의를 하면서 원문 강독하듯이 이렇게 읽어내리면 여러분들 재미도 없을 거고, 또 뭐 그런 쪽에는 얼마든지 또 이 향교에서도 그렇고 배울 때도 있고 또 강독하신 분 경험도 또 있으실 것 같아가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주로 의미 있는 이제 철학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풀이를 해드려요. 그래서 원문은 크게 보지 않는데 이 원문은 그래도 기억하실 만합니다. 2부에 나온 원문인데 이 성실함, 진실함, 거짓 없음 뭐 여러 가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정성스러움, 성실함, 이 진실함이 이 탁해진 본성을 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함, 진실함, 정성스러움 그 자체는 하늘의 도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 해도 이게 완벽히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천도 말고 인간의 도리를 얘기했어요. 인간의 도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이거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 왜 보면 잠시라도 방심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탈선할 수, 일탈할 수 있죠. 불순한 데 빠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사성하는 것, 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다. 이게 유교 철학의 저는 가장 큰 특징이라 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신의 세계를 나아갈 수 없다라고 보니까 유일하게 그 방법이라는 게 신과 인간, 신인적 존재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이 완전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유교 경우에는 신인적 존재니 신을 믿으라는 이 상정은 없어요. 뭡니까?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노력과 인간의 어떤 그런 순수해지려는 실천에 의해서 이 도와 완벽히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슷히 이렇게 닮아가려는 이 노력들이 인간 존재의 실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중용이라는 경전에 보면 여기 글자하고 딱 한 글자만 같고 다르고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중용 20장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야요. 뭐가 달라요? 사성자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성지자는 인지도야. 이거 중용이거든요. 33장. 성지의 지는 뭐라 했어요? 중용 읽으신 분들. 정성은 요 앞에 거고, 지, 갈지자. 행하다, 실천하다 뜻입니다. 이때. 자, 성 자체는 하늘의 도리이고,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다. 맹자의 사성의 사나, 갈지자나 크게 차이는 없죠. 이거는 생각하다 했지만 여기도 실천성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도 끝없이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맹자라는 책과 중용이라는 책에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고 강조하는 구절이 이 내용인데 육아철학의 핵심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요, 사성자는 인지도야니라. 중용에 가면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니라. 예, 그 얘기 다음에 155쪽 5번인데 오늘 강의 주제로는 마지막 단락입니다. 보시면 인간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사상입니다. 논어의 공자식의 사유를 보면 성인의 단계가 그 밑에 있는 단계하고 구분이 됩니다. 주염계의 통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의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성희천, 현희성, 사희현, 주염계라는 분이 쓴 통서라는 책에 나와요. 성인, 현인, 일반 선비 3종류의 인간형이 나오죠. 성인은 희망한다, 바란다. 누구 되기를 바라요? 성인은 늘 하늘을 닮아가려 해요. 현인은 늘 성인 닮아가려 하고, 선비는 늘 현인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 성인은 어떤 존재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라 할 수 있다면, 현인은 노력해서 겨우겨우 법도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현인이라 한다면, 이 성인과 현인의 차이를 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구분을 하면서 같아지기 어렵다라고 일반인은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게도
이게 영어로 뭐죠? 필라소피? 철학이죠. 이 철학이라는 말이 원래 우리나라 언어의 근대 개념 중에 70%가 일본인들이 번역한 한자예요. 일제시기에. 일본을 많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것도 뭐 저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근대화 시기에 학문이나 여러 가지 체계를 잡는데 지금도 쓰고 있는 용어가 얘기했잖아요. 전문 고급 용어의 70%가 일본인들이 조어 만든 거. 이 필로소피를 철학으로 번역할 때에 일본인들이 뭐를 보고 번역했나 아마 이 구절에서 가져옵니다. 이 구절에서 가져옵니다. 니시 아마네라는 사람이 처음에 필로소피를 보았더니 이게 뭐냐면 에지죠. 필로스, 사랑, 소피아, 지혜. 지혜, 사랑, 학문. 뭐 이런 거가 뭐가 있을까? 동양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라. 생물학이니 물리학이니 수학이니 이런 거는 뭐 금방금방 이렇게 대치가 되는데 철학, 지혜, 사랑의 학문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주목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누구를 희망하느냐? 현인 되기를, 얻은 사람 되기를 바란다. 여기에는 좀 지혜라면 여기에는 뭐로요? 실천, 덕성 있는 사람으로 바꿔내죠. 그래서 이거는 주어니까 빼고 뭐를 붙이냐면 얻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학문에서 희현학이라고 번역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현인이 너무 유교적이다. 유교 외에 불교, 도교도 다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걸 한 게 빨불철인데 여기에 인격적인 면입니다. 희철학 이렇게 했어요. 철인. 근데 희물리학, 희생물학 이렇게 안 하니까 희가 불필요하다. 빼고 철학이 되죠. 그래서 필로소피아 하면 이게 지혜사랑 어느 정도 오지만 철학해가는 이 학문이 안 배운 사람이 탁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철학과 간다라고 이제 대학 들어오면서 했다 하니까 집안에 아재 한 분이 인사하고 그래 니는 뭔 과 가노? 그래 어디 가노? 예, 철학과 가기로 했다고. 그래 그것도 뭐 요새 철학관 열어 있는 거 보이 밥은 안 굶겠더라. 덕담이라고 그래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그땐 철학이 뭔지 뭐 분명히는 몰라도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그때 이제 원래 신학대 가서 목사 되려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신학대를 가려고 이제 했는데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장군 그렇게 하면 너무 폭 좁을 수 있으니까 일반 학문을 하고 대학원 과정을 신학과 목사하게 그러면 훨씬 목회하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목사님에게 신학하는데 제일 도움되는 학문이 뭐냐 물었더니 철학이래요. 철학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낸 거라. 뭔가 철학관 점쟁이 집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항변하려 해도 항변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 이 철학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너무 이 번역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기 때문이죠. 원래는 뭐라고요? 얻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학문, 굳이 이야기하면. 더 요즘 비슷하게 하면 윤리학, 도덕학 이래 하면 그래도 좀 오잖아요. 그거하고 훨씬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념들 속에 있는 성인, 현인 이게 다 뭐냐면 인격자인데 이런 인격자는 공자식으로 할 때 누구나 될 수는 있는 건 아니라 봐요. 그런데 맹자의 경우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보죠. 길거리에 성인이 넘쳐난다는 식으로. 마치 불교에서 누구나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 비슷하게 맹자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얘기로 확장을 시킵니다. 이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지만 공자의 사상을 훨씬 더 확장성 있게 펼쳐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맹자입니다. 그거 보세요. 성인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이다. 요임금과 순임금이 성인의 대표 인물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 그렇지만 공자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런 성인의 경지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경지뿐이었다. 즉 현실 속에서 성인의 완전한 실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았고, 그래서 공자는 성인의 경지를 실현한다는 것은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뛰어난 사람도 오히려 힘들다라고 생각했다, 이래 얘기했죠. 근데 성인 개념은 맹자에 이르러 큰 변화를 받게 된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하기 힘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성인 개념이 맹자에 와서는 누구나 노력만 하면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죠. 맹자는 노력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보았는데 안회의 말을 인용하여 유명한 말입니다. 순임금이 누구? 나는 누구고? 누구나 노력하면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 순임금이 어떤 사람이지? 나하고 그렇게 크게 안 달라.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이 될 수 있어. 이게 맹자의 입장인데, 이런 내용들이 후대 학자들에게 들어와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번 제가 여기서 강의했습니다만 심지어 조선조에 와갖고 장씨 부인이라 해가 장계양이라는 분이,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 맹자 얘기를 했었어요. 그 밑에 사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인용문 제일 마지막에 위로 하나 둘 셋 넷째 줄, 조선 중개 여성 장씨 부인은 어릴 때부터 성인의 도리와 삶을 배우고자 애썼다. 그녀는 대략 10살 전후에 이미 성인을 얻다라는 시를 지었고, 결혼 후에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항상 성인 교육을 강조했다 해놓고 행실기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만약 성인들이 보통 사람, 우리들 부류가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라 한다면 진실로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인들의 용모와 언어가 처음부터 보통 사람보다 다를 게 없고 행동도 또 인륜의 날마다 하는 일이라면, 그 다음은 오직 성인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 만약 성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다면 성인 되지 않는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인은 누구나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존재라 한다면 성인 안 된 사람은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장씨 부인에게는 성인은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건 우리의 잘못이다. 진실로 성인의 도를 배우게 된다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나. 맹자 얘기가 1600년대 조선 여성의 입으로 다시 나오고 있죠. 156 마지막 문단입니다. 유교 사상은 그런 면에 현세윤리학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고 내세에 복록을 짓는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나.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나. 이제 이거를 고민하는 사상이 유교인 거죠. 지금 바로 내 주위 이웃에게도 못하면서 무슨 영혼의 세계를 그런단 말이고,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유교 사상은 현세의 윤리학이고, 맹자의 사상은 그런 현세윤리 유교 사상의 이론을 구축한 대표적인 고전이다. 맹자에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로움, 옳은 일이란 뭔가, 또 나라의 어떤 대표자 역할을 하는 지도자, 통치자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도대체 선한가 악한가, 결국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민이 맹자라는 책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전이 왜 고전인지 압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숱한 사상가들이 있었죠. 제자백가가. 옛날에 그 정비석 씨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이 쓴 그 춘추전국 시대를 무대로 한 소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읽어보면 놀랍니다. 이 소설가들이 역시 이 상상력이 뛰어난 게 있어요. 그 다른 어떤 뭐 지금 이론도 없는 그런 사상가들이
유세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요. 근데 공자가 유세하는 장면이 거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시장가에 옹기종기 몇 명 모아놓고 애기 업은 갈 데 없는 아줌매들도 그냥 와가 구경하고 며칠 일에 하는 데서 이 시골 영감처럼 한 명이 와갖고는 이렇게 뭐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얘기가 사람들에게 아무 감흥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어를 보고 있거나 맹자를 보고 있으면 비록 임금들에게 환영은 못 받았지만 이분들이 무리 3,000명의 제자가 있고 어마어마한 군단을 거느리고 화려한 세력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당대의 공자나 맹자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 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화려하던 많은 사상가들 우리 흔적도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사상들을 기억하는 것조차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든 몇 사람에게 이름 없이 유세했던 보잘것없던 공자, 맹자 이런 분의 얘기들이 지금도 회자되잖아요. 이 경남 지역들이 서부 경남이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주들의 고향이 70%가 여기라 하죠. 근데 그분들을 조사해보면 그분들이 가장 감명 깊게 독서했던 책을 얘기하라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논어입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한하게 서당 정도를 조부나 마을 어른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논어를 배웠겠지만 그때의 그 논어의 가르침이 일생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병철 씨 효도 앙양해갖고 지금도 효행상 제일 상금 큰 게 삼성 효행상입니다. 만든 그런 계기 같은 것들이 이 논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 유학이라는 부분의 가르침은 지금도 그래요. 젊은 세대에게 이 얘기를 하면 꼰대 얘기를 하고 안 듣습니다. 인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깊이 침잠해서 속으로 새기면 새길수록 그 내용들이 끄덕여지는 게 있죠. 아, 삶이란 그렇다. 그렇게 요란한 얘기는 아니어도 정말로 중요한 얘기들을 진솔하게 짚는 거죠. 고전이 뭔지 압니까? 한 번을 용렬하게, 맹렬하게 읽었지만 두 번 읽으면 시시한 책은 절대 고전이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있고 보면 볼수록 새겨지는 부분이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 책이 고전이죠. 이제 그런 면에 맹자는 고전입니다. 왜요? 2300년 전에 어느 이름 없는 선비가 썼던 그런 책들이 또는 그 제자들이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2300년 후에 우리가 읽어도 끄덕여지는 게 있죠. 맹자 삼락이라 하고 원래는 군자 삼락이라 하죠. 군자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그 군자 삼락도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바로 유명한 이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진심장에 나오잖아요. 이 천하를 우리가 이래 볼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고? 부모 구존한 사람. 부모와 살아계시고 형제 무고, 형제들이 별 탈 없고 말이죠. 이게 일락이라 했죠. 첫 번째 즐거움이고. 앙불개어천 부부자거니라.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도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도 내가 뭐 그렇게 크게 부끄러운 짓 안 했으면 그것도 아까 어제 제가 뭐 강의에 얘기했습니다만 태계가 손자에게 편지로 한 얘기 중에 손자를 통렬하게 질책하면서 네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사람으로 참아 못할 노릇이랍니다. 유모를 택해서 아이 금방 낳은 유모의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 살리기 위해 그 유모를 택해서 가려는 손자를 질타하는 행위죠. 당시에 누구나 했던 일반적인 행위임에도 자기 자식 버려두고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자식 죽이는 행위는 네가 참아 못할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자유로우면 큰 즐거움이죠. 이제 세 번째는 제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천하의 득천하 영재의 교육지라 천하에 재주 있고 실력 있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눈푸른 납자들, 정신이 살아있는 젊은이들 모아갖고 교육하는 거 그 즐거움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삶의 목표가 가치가 요즘 말하는 세 가지 즐거움 하면 다 다를 거라고요. 돈 많이 벌고 우리 애들 얘기했더니 농담이겠지만 건물주가 첫 번째 소망이에요. 시대가 이미 그래 변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이런 가치인 거죠.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연배가 위인 어른들인데 자칫 이런 강의하면 인생 강의가 되가 좀 건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실 거라 얘기고 그래도 강의 중에 좀 도움되는 게 있었다면 이 강의록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도 대구에서 멀리서 왔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매우 가벼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